3부 사장.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흠칫흠칫 주위를 둘러보며 한 아가씨가 들어왔다. 다들 호기심에 찬 놀란 눈으로 그쪽을 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첫눈에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소피아 세메노브나 마르멜라 도바였다. 그녀를 처음 본 것이 어제였지만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된 것은 전혀 다른 인물의 모습이었다. 지금의 그녀는 검소하다 못해 초라한 옷차림을 한 거의 소녀라고 해도 될 만큼 앳된 아가씨로서 겸손하고 예의 바른 행동거지에 어쩐지 겁을 집어먹은 것 같은 얼굴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몹시 허름한 평상복 원피스였고 머리에는 유행이 지난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오직 손에 양산을 든 것만 어제와 같았다. 뜻밖에도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주눅이 들어 되돌아 나가려는 몸짓까지 했다. 아, 당신이었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굉장히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그도 당혹스러웠다. 그 즉시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루진의 편지를 통해 행실이 더럽기로 유명한 어떤 아가씨에 대해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금 그가 루진의 중상무력에 반발하여 그 아가씨를 그때 처음 본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그 당사자가 들어온 것이다. 행실이 더럽기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상기했다. 이 모든 것이 일순간 희뿌옇게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좀 더 찬찬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굴욕에 짓눌린 이 존재가 이미 너무도 굴욕에 짓눌렸음을 깨달았고 때문에 갑자기 그녀가 가엾어졌다. 그녀가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도망치려는 몸짓을 했을 때 그의 내부에서 뭔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오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응시하며 세워둔 채 서둘러 말했다. 앉으시지요. 분명히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심부름을 오셨을 텐데 죄송하지만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앉으시지요. 소냐가 들어오자 지금 라스콜리니코프의 방의 의자 3개 중 문 바로 옆에 의자에 앉아있던 라주미인이 길을 내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처음에는 조시모프가 앉았던 소파의 구석 자리를 가리키려 했지만 그 소파가 너무 허물없는 자리인데다가 그의 침대로 사용되는지라 서둘러 라주미인의 의자를 가리켰다. 너는 여기 앉아. 라주메인을 조시모프가 앉았던 구석자리에 앉히며 그가 말했다. 소냐는 너무 무서워 벌벌 떨다시피 하며 자리에 앉더니 겁먹은 표정으로 두 여인을 쳐다보았다. 자기가 어떻게 저들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완전히 경악하여 갑자기 또다시 일어나더니 그야말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말했다. 저는 잠깐 들른 건데 이렇게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그분은 달리 보낼 사람이 없어서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내일 아침 장례식에 미트로파니 예프스코의 묘지에서 있을 아침 미사에 꼭 참석해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엔 우리 집 그분의 댁에서 식사라도 하시자고 그래 주시면 영광이겠다고 이렇게 부탁드리라고 하셨어요. 소냐는 말을 더듬거리다가 입을 다물었다. 꼭꼭 가도록 이렇게 대답하는 라스콜니코프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말을 더듬다가 채 끝내지도 못했다. 부디 앉으시지요. 갑자기 그가 말했다.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바쁘신 모양이지만 부디 2분만 내주시지요. 그러고서는 그녀 쪽으로 의자를 살짝 밀었다. 소냐는 다시 앉았고 다시 겁먹은 듯 얼빠진 모습으로 얼른 두 여인을 쳐다보고는 갑자기 눈을 내리깔았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창백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고 눈은 이글이글 불타올랐다. 엄마! 그가 확고하게 집요하게 말했다. 이쪽은 소피아 세메노브나 마르멜라 도바인데 어제 내 눈앞에서 마차에 치인 그 불행한 마르멜라 도프씨의 따님이에요. 벌써 말씀드렸듯이. 폴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소냐를 쳐다보며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로자의 집요하고 도전적인 시선 앞에서 계속 안절부절 못했음에도 결코 이런 만족을 사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네치카는 진지하고 주의 깊은 시선을
시선으로 가련한 처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의욕에 차 그녀를 살펴보았다. 소냐는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듣고서 또다시 눈을 들었지만 아까보다 더 어쩔 줄 몰라 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서둘러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댁에서는 일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성가신 일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경찰 말입니다. 아니요, 모두 무사히 끝났어요. 사실 어쩌다 돌아가셨게 되셨는지 너무 분명하니까요. 성가신 일은 없었지만 다만 세입자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왜요? 시신을 오래 두니까 사실 워낙 더운 때라서 냄새가, 그래서 오늘 저녁 미사 때 묘지로 옮겨가 내일까지 예배당에 두려고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처음에는 그러기 싫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봐도 달리 수가 없었다 싶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거죠. 그분은 내일 교회에서 있을 장례식에 부디 와주십사. 그 다음엔 그분의 댁에서 있을 추도댁에 와주십사. 그래 주시면 영광이겠다 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추도식을 하려고 하시나요? 예, 음식을 내놓으시려고요. 어제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장례식을 전혀 못 치를 형편이었거든요. 그녀의 입술과 턱이 갑자기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곧 자제력을 발휘하여 몸을 다잡고 얼른 또다시 눈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여인, 바싹 여인. 창백한 얼굴은 제법 각이 져서 어딘가 뾰족하고 작은 코와 턱도 뾰족했다. 절대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푸른 눈은 무척 맑았고 그 눈이 생기를 띌 때면 얼굴 표정도 무척 착하고 티없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 아니 그녀의 모습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밖에도 유달리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다. 즉 18살이나 됐음에도 거의 소녀로, 숫째 어린아이로 여겨질 만큼 자기 나이보다 훨씬 앳돼 보였으며 그 때문에 그녀가 어떤 몸동작을 취할 때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일도 덜어 있었다. 하지만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그 적은 비용으로 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실지, 더군다나 음식까지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물으며 대화를 집요하게 이끌어갔다. 관을 간소한 걸로 쓰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간소하게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 테고요. 아까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와 함께 전부 계산해 보니까 추도식을 꾸릴 만큼 돈은 남은 것 같은데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달리 수가 있나요? 그분도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고 또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알다마다요. 물론 아니 제 방은 왜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십니까? 마침 엄마도 관처럼 생긴 방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우리에게 전부 내주신 거였군요. 소네치카는 대답으로 갑자기 왠지 강하고 빠른 어조로 속삭이듯 이런 말을 하고는 갑자기 심히 눈을 내리깔았다. 입술과 턱이 또다시 파르르 떨려왔다. 그녀는 벌써 진즉에 라스콜리니코프의 가난한 살림을 보고 충격을 받은 터라 지금 이 말은 갑자기 저절로 튀어나온 것이었다. 이어 침묵이 찾아왔다. 두네치카의 눈이 왠지 초롱초롱해지고 폴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심지어 다정한 눈길로 소냐를 바라보았다. 로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밥은 물론 우리 다 함께 먹겠구나. 두네치카, 그만 가자. 로자, 어디 나가 잠깐 산책이라도 하다가 누워서 좀 쉬고 최대한 빨리 와주려무나. 안 그래도 우리 때문에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 갈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산을 떠는 것이다. 하긴 나도 일이 있어서. 아니 그럼 식사를 따로 할 참이야? 라주미인이 깜짝 놀란 얼굴로 라스콜니코프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물론 가긴 갈 거야 물론. 그런데 너는 잠깐만 더 있어. 이제는 이 녀석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엄마. 혹시 내가 이 녀석을 빼앗는 건가요? 아유 아니야. 드미트리 프로코피이치 식사하러 오셔야죠. 그래 주실 거죠? 예, 와주세요. 두나가 부탁했다. 라주미인은 몸을 숙여 인사를 했는데 온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한순간 다들 갑자기 어쩐지 이상할 정도로 어색하게 절절매고 있었다. 잘 있어라 로자. 그러니까 또 부잡구나.
잘 있어라라는 말은 하기 싫거든. 잘 있어, 나스타시아. 아휴, 또 잘 있어라고 해버렸네.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소네치카에게도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어째 잘 되지를 않아 그냥 허둥대며 방을 나갔다. 하지만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는 자기 순사를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의 뒤를 따라 소냐 옆을 지날 때 자상하고 정중한 태도로 몸을 완전히 숙여 인사를 했다. 소네치카는 당황해서 어쩐지 허둥대고 깜짝 놀라며 답례를 했는데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의 정중함과 배려가 부담스럽고 괴로웠는지 그녀의 얼굴은 어떤 곤혹스러운 기색마저 나타났다. 두냐, 잘 가. 라스콜리니코프가 벌써 현관까지 나와 소리쳤다. 손을 내밀어 주렴. 벌써 내밀었잖아. 잊었어? 두냐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상냥하게 그의 몸에 돌리며 대답했다. 뭐 어때? 한 번 더 내밀어 주렴. 그러고는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두네치카는 빙긋이 웃으며 얼굴을 붉히더니 서둘러 자신의 손을 빼고는 역시나 왠지 몹시 행복해하며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갔다. 자, 이제 무사히 끝났군요. 자기 방으로 돌아온 그가 해맑은 눈으로 소냐를 보며 말했다. 죽은 자들에게는 안식을, 산 자들에게는 삶을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까? 소냐는 벼란간 환해진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깜짝 놀라기까지 했다. 그는 얼마 동안 말없이 유심히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고인이 된 그녀의 아버지가 해준 그녀의 아기가 그 순간 갑자기 통째로 떠올랐다. 맙소사, 두네치카,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거리로 나오자마자 당장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 나도 이제 살 것 같다. 왠지 홀가분해. 아니, 어제 기차를 타고 올 때까지만 해도 설마 이런 걸 기뻐할 줄 생각이나 했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 오빠는 아직도 몹시 아프잖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저렇게 심신을 망쳐버린 건지도 모르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많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는 너야말로 너그럽지 않았잖니. 프레니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대뜸 발끈하며 열정적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있잖니 두나. 너희 둘을 쭉 지켜봤는데 너는 완전히 그의 판박이야. 얼굴보다는 성격이 말이야. 너희 둘 다 우울증 환자 같고 둘 다 음울하고 발끈한 성미인데다가 둘 다 도도하면서도 둘 다 아량이 넓고 설마 그 애가 이기주의자일 리는 없잖니? 두네치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심장이 꼭 재어드는 기분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이치대로 될 테니까요. 두네치카,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나 좀 생각해보렴. 만약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거절하면 그때는 어떡하니? 가련한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갑자기 조심성도 없이 이런 말을 내뱉어버렸다. 그렇게 나온다면 그 양반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두네치카가 경멸스럽다는 듯 쌀쌀맞게 대답했다. 지금 나오기 잘했어.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말을 가로막으며 서둘러 댔다. 그 애는 볼 일이 있다면서 어딜 가려고 서둘렀잖니. 좀 걸으면서 공기라도 쐬면. 그의 방은 정말 갑갑해서 죽을 것 같더라. 한데 여기는 대체 어딜 가야 제대로 공기를 쐴 수 있을 거냐. 이곳은 길거리도 통풍창 하나 없는 방과 같구나. 맙소사, 뭐 이런 도시가 다 있니? 잠깐만 비켜서라. 마차에 치이겠다. 뭘 나르는데? 피아노였구나. 실은. 어쩜 왜들 이렇게 밀치고 그러냐? 난 말이야 그 아가씨 자꾸 겁이 난다. 아가씨라니 누구요 엄마? 그 아가씨 말이야. 방금 왔던 소피아 세메노브나. 왜요? 내 예감이 그렇다 두냐. 뭐 믿던 말든 그 아가씨가 들어오자마자 그 순간 바로 이것이 핵심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핵심은 무슨 그런 거 없어요. 두냐가 짜증내며 소리쳤다. 엄마도 그렇고 엄마의 예감도 그렇고 나 참. 오빠는 겨우 어제 그 아가씨를 알게 됐고 아까도 그 아가씨가 들어왔을 때 잘 알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아니 이제 두고 보렴. 나는 어째 그 아가씨가 마음에 걸린다. 두고 봐.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 그 아가씨가 나를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얄궂던지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더라. 소개하는 방식은 또 어떻고 기억나니?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어. 페트로 페트로비치가 그 아가씨에 대해 그런 얘기를 썼는데도 그 아가씨는 우리한테
더욱이 너한테까지 소개하자니. 그러니까 그 애가 아끼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양반이야 무슨 소리인지 못 쓰겠어요. 우리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마구 써대기도 했잖아요. 잊으셨어요? 예? 확신하건대 그 아가씨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은 허튼 소리일 거예요. 그러면 오죽 좋을까? 피오트르 페트로비치는 남 욕이나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반이에요. 갑자기 두네치카가 딱 잘라 말했다.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냥 수그러들었다. 대화는 중단되었다. 실은 말이야, 너한테 무슨 용건이 있냐면 라스콜리니코프가 라주민을 창고로 데려가며 말했다. 그럼 저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께 당신이 오실 거라고 전할게요. 소냐가 그만 가보려고 인사를 하며 서둘러댔다. 지금 소피아 세메노브나 비밀 얘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계셔도 괜찮습니다. 한두 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요. 뭐냐면 하고서 그는 말을 하다 말고 툭 끊는가 싶더니 갑자기 라주미인에게 말을 걸었다. 네가 그 양반을 알고 있다면서. 이름이 뭐더라?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던가? 알다마다 친척인걸. 그런데 왜? 상대방은 모종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그 사람이 그 일을 저기 그 살인사건 말이야. 너희들도 어제 말했잖아. 아무튼 그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그래? 라주민이 갑자기 눈을 부릅떴다. 그 사람이 전당 잡힌 사람들을 조사하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내 담보물도 있거든.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지만 내가 상경할 때 동생이 기념으로 선물해준 반지이고 또 아버지 은시계도 있어. 다 해야 6루블밖에 안 되지만 나한테 기념으로 받은 소중한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할까? 물건을 그냥 없애고 싶지는 않아. 특히 시계 말이야. 아까 두네치카의 시계 얘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가 그 시계를 보자 할까 벌벌 떨었지 뭐야.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거든. 만약 그게 없어지면 어머니는 병이라도 날걸. 여자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르쳐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래도 포르피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은 어때? 어서 빨리 손을 써야 해. 두고 봐, 엄마는 식사 전에 물어볼걸? 경찰서는 무슨, 반드시 포르피리에게 가야지. 라주미는 경찰서는 무슨, 반드시 포르피리에게 가야지. 라주미는 왠지 이례적으로 흥분하며 소리쳤다. 그래, 정말 기쁜걸? 아니, 여기 있을 이유가 어딨어. 지금 가자. 엎어지면 코 닿을 때야. 분명히 집에 있을 테고. 그럼 가자. 그 양반 너와 인사를 나누면 어쩌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를걸? 내가 수시로 네 얘기를 잔뜩 해놨거든. 어제도 했고. 가자. 그러니까 너는 그 노파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일이 전부 멋지게 반전됐군. 아참,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소피아 세면노브나야. 라스콜리니코프가 바로 잡아주었다. 소피아 세면노브나. 이쪽은 제 친구 라주미인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만약 지금 가셔야 한다면. 소냐는 라주미인 쪽은 아예 보지도 않고 또한 그 때문에 더욱더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럼 갑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결정을 내렸다. 오늘 당장 댁에 들르겠습니다. 소피아 세메노브나. 그저 어디 사시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는 갈팡질팡 한다기보다는 너무 서두르느라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다. 소냐는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그러면서 얼굴을 붉혔다. 다들 함께 나갔다. 아니, 문도 안 잠그냐? 라주미인이 그들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절대. 하긴 벌써 2년째 자물통을 사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지. 그가 되는 대로 대충 이런 말을 덧붙였다. 문을 잠글 이유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가 웃으면서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거리로 나온 그들은 대문에서 멈춰섰다. 오른쪽으로 가시죠. 소피아 세메노브나. 그런데 저를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도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전혀 다른 것인 것 같았다. 그는 계속 그녀의 조용하고 영롱한 눈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이 모든 것이 어째 썩 잘 되지 않았다. 어제 직접 폴레치카에게 주소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폴야? 예, 폴레치카. 그 꼬마, 그 애가 당신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애에게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고요?
아니, 잊으셨어요? 아니요,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당신 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다만 그때는 당신 성함도 몰랐어요. 아버지도 모르셨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어제 당신의 성함을 알게 돼서 오늘 라스콜리니코프 씨가 여기 어디 사나요? 하고 물어봤죠. 이렇게 세입자한테 방을 빌려 쓰는 줄은 몰랐네요. 안녕히 계세요. 카체리나 이보노브나께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침내 떠나게 되어서 그녀는 정말 기뻤다. 시선을 내리깔은 채 걸음을 재촉했는데 어서 빨리 어떻게든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서 빨리 어떻게든 200걸음을 걸어서 오른쪽 거리로 나가는 대문에 이른 다음 결국에는 혼자 남기 위해서 거기서 서둘러 길을 걸으며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서 방금 나온 말과 여러 가지 정황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회상하고 곱씹기 위해서였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결코 없었던 것이다. 오롯이 새로운 세계가 미지의 모습으로 희뿌옇게 그녀의 영혼 속을 내려앉았다.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가 오늘 그녀의 집에 들르고 싶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어쩌면 오전 중, 어쩌면 지금 당장일지도 모른다. 오늘만 아니었으면, 제발 오늘만은. 그녀는 심장이 쥐어드는 가운데 겁을 집어먹은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강청하듯 중얼거렸다. 맙소사, 나를 찾아오면, 내 방에 오면 그 사람을 보게 될 텐데, 오, 맙소사. 그렇게 물론 그녀는 그 순간 어떤 낯선 신사가 자기 뒤를 밟으며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대문을 나설 때부터 그녀의 뒤를 따라온 것이었다. 라주미힌. 라스콜리니코프와 그녀가 두어 마디를 나누느라 보도에 서 있던 그 순간 이 행인은 마침 그들 옆을 지나다가 라스콜리니코프 씨가 어디에 사나요? 하고 물어봤지요. 라는 소녀의 말을 우연찮게 언뜻 듣고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떠는 것 같았다. 그는 얼른 하지만 주의 깊게 그들 셋을 모두, 특히 소녀가 하는 말을 건넨 상대인 라스콜리니코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는 건물을 한번 쳐다보고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이 모든 것이 계속 걸음을 떼는 가운데 한순간에 이루어졌고 행인은 심지어 모르는 척 제 갈 길을 가면서도 꼭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발걸음을 늦추었다. 그렇게 소냐를 기다렸다. 그들이 작별 인사를 주고받고 있으니 소냐가 곧 어딘가 자기 집으로 갈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대체 집이 어디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그는 소냐의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며 생각했다. 알아봐야겠군. 길모퉁이까지 왔을 때 그는 거리의 맞은편으로 건너가 몸을 돌렸고 소냐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쪽 길을 따라 어느새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길 모퉁이까지 오자 그녀도 마침 이쪽 거리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맞은편 보도에서 뒤따라 걸으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50걸음쯤 간 다음에는 다시 소녀가 걷고 있는 그쪽으로 건너가 그녀를 따라잡고는 5걸음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뒤를 따라갔다. 이자는 50살쯤 된 사람으로서 키는 보통보다 크고 몸짓도 컸는데 어깨가 넓어 약간 등은 새우등 같았다. 옷차림은 멋스럽고 여유만만했으며 위풍당당한 나리처럼 보였다. 손에는 보기 좋은 지팡이를 들고서 걸음을 뗄 때마다 보도를 탁탁 거렸으며 그 손에는 또 새 장갑을 끼고 있었다. 광대뼈가 붉어진 널쩍한 얼굴은 상당히 잘생겼고 혈색도 좋은 것이 페트르부르크 느낌은 아니었다. 아직 숱이 몹시 많은 머리카락은 완전히 금발이 아주 간간해 새치가 보였고 삽처럼 넓고 풍성하게 기른 턱수염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밝은 색이었다. 푸른색 두 눈은 차갑고 주의 깊고 사색에 잠긴 것처럼 보였으며 입술은 붉었다. 대체로 외모 관리를 아주 잘한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소녀가 운하로 나왔을 때 보도에는 그만둘만 한 게 있게 되었다. 그녀를 관찰하는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에 골머리 반쯤 넋이 나간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자기 집에 있는 건물까지 온 다음 소냐는 대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는 다소 놀란 듯 그녀 뒤를 따랐다.
마당으로 들어선 그녀는 오른쪽 모퉁이로 돌았는데 거기에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어라. 미지의 나리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라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제야 비로소 소냐는 그의 존재를 인지했다. 그녀는 3층으로 올라가 복도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운의 분필로 재봉사 카페르나우모프라고 쓰인 구호실 설렁을 잡아당겼다. 어라?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 깜짝 놀란 낯선 남자는 또다시 이렇게 되뇌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던 8호실 설렁을 잡아당겼다. 두 문 사이의 거리는 겨우 6걸음 정도였다. 카페르나우모프 댁에 묵으시는군요. 그가 소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어제 그 양반이 제 조끼를 새로 고쳐주었지요. 저는 여기 당신 옆집인 마담 레슬리흐, 즉 게르투르다 카를로브나 댁에 있습니다. 참 묘한 인연이군요. 소냐는 그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가 어쩐지 유달리 즐거워하며 말을 이어갔다. 이 도시에 온 지는 겨우 사흘째랍니다. 자, 그럼 또 봅시다. 소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미끄러지듯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왠지 부끄러워졌고 겁을 집어먹은 것 같았다. 라주미는 포르피리에게 가는 내내 유달리 흥분해 있었다. 야, 이거 멋진걸? 그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도 기뻐. 기쁘다고. 대체 뭐가 그리 기쁘냐? 라스콜리니코프가 속으로 생각했다. 너도 노파에게 전당 잡힐 줄은 몰랐어. 그래서 오래전 일이야? 다시 말해 네가 그 노파를 찾아갔던 것이 오래전 일이냐고. 이런 순진한 멍청이 같으니 언제 일이냐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기억을 더듬느라 걸음을 멈췄다. 노파가 죽기 사흘 전쯤인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물건을 되찾으러 가는 건 아니야. 그는 어쩐지 서둘러 또 유달리 물건 걱정을 내비치며 말을 받았다. 사실 수중에 이나 1루블밖에 없거든. 어서 이제 빌어먹을. 그렇게 의식이 혼미해진 타대. 혼미라는 단어에 그는 유달리 힘을 주었다. 그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라주미는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래서 그때 네가 일정 부분 충격을 받았던 건데 실은 말이야. 네가 혼미한 상태에서 무슨 반지니 목걸이니 하며 계속 헛소리를 중얼댔거든. 뭐 그래 그렇지 분명히 알겠어.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군. 에이, 그러니까 저놈들 머릿속에선 그런 생각이 꿈틀대고 있었군. 이 녀석은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라도 짊어질 인간인데 내가 혼미한 상태에서 왜 반지의 등에 중얼댔는지 밝혀졌다며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놈들 모두 그런 생각에 굳혀졌던 거야. 지금 가면 있을까?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있을 거야. 있고 말고. 라주미인이 호들갑을 떨었다. 이 사람 제법 멋진 청년이야. 곧 알게 될 거다. 약간 굼뜨긴 하지만 다시 말해 사교적인 사람인데 굼뜨다고 말한 건 좀 다른 의미에서야. 참 똑똑한 사람이야. 심지어 머리가 퍽이나 좋은 사람인데 다만 사고방식이 어딘가 좀 유별나달까? 의심이 많은 편이고 회의주의자의 냉소주의자고 남을 속여먹는 걸, 다시 말해 속여먹는 것이 아니라 골려주는 걸 좋아하지. 그래, 캐캐묵은 유물론적 수법이랄까? 하지만 수완이 대단해. 정말 대단해. 작년에도 한 가지 사건을 파헤쳤어. 거의 모든 단서가 사라진 살인사건이었는데도. 너와 인사를 나누고 싶어 완전히 안달이 났어. 정말로. 아니 무슨 이유로 그런데? 다시 말해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 내가 앓고 있을 때 내 얘기를 수시로 또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형은 귀담아 들었고, 또 네가 법학부 학생이고 형편상 과정을 다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정말 안 됐군 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내 결론인즉 다시 말해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는데 엉켜 있다는 거야. 어제 자묘토프가 이봐 로자, 어제 내가 술김에 너한테 뭐라고 짓거렸잖아. 같이 집에 가는 길에. 그래서 이봐, 난 내가 혹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다들 나를 미친놈 취급한다는 말? 어쩌면 사실이 그럴지도 몰라. 그는 억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피식 웃었다. 그래 다시 말해. 그렇지 않지. 뭐 내가 말한 것이 전부?
전부 다 술김에 나온 헛소리였어. 아이, 뭐하러 사과하고 그래. 그런 건 전부 신물이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더욱더 짜증내며 소리를 질렀다. 하긴 얼마간은 그냥 그런 척 했던 것이다. 아,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이해한다고. 진짜야. 이해해. 그래서 말하기도 창피스러워. 창피스러우면 말하지 마. 둘 다 입을 꼭 다물었다. 나중에는 열광의 단계를 넘어선 상태였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것을 감지하며 혐오감을 느꼈다. 라주민이 방금 포르키리에 대해 한 말도 그를 심란하게 만들었다. 그 작자에게도 푸념 작전을 써야겠군. 그는 가슴이 뛰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도 더욱더 자연스럽게 해야겠지.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열심히 그럴 건 없다. 아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뭐 아무튼 그때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일단은 두고 보자.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잘하는 짓일까? 나방이 제 스스로 촛불을 향해 날아드는 꼴이다. 가슴이 뛴다. 이거 참 좋지 않은데. 이 회색 건물이야. 나중인이 말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내가 그 마개 할머니 집에 갔던 일을 포르피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점이고, 또 피에 대해 물었던 일을 알고 있을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당장 한순간에 이것부터 알아내야 한다. 그 얼굴을 보고 알아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니, 죽어도 알아낼 테다. 그런데 너 이거 알아? 갑자기 그가 능글맞게 웃으며 라즈미인을 불렀다. 야, 내가 오늘 알아차린 건데 너 아침부터 이례적으로 흥분해 있더라. 그렇지? 흥분이라니 무슨 소리야. 흥분은 무슨 얼어 죽을 흥분. 라즈미인은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 임마, 솔직히 훤히 다 보이거든. 아까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여느 때와는 달리 왠지 끄트머리에 앉아있질 않나? 몸을 계속 움직하질 않나? 또 밑도 끝도 없이 껑충 뛰질 않나? 화가 났나 싶으면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낯짝이 달콤한 사탕처럼 싹 변하기도 했지. 심지어 얼굴을 붉히기도 했어. 특히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홍당무가 따라없던걸.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뭔 허튼 소리야. 대체 뭘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초등학생처럼 절절매잖아. 채, 젠장. 이 녀석 또 빨개졌군. 어쨌거나 너는 못돼 먹은 돼지 새끼야. 아니, 왜 이렇게 당황하냐, 로미오. 잠깐만 있어봐. 이 얘기를 오늘 어디다 퍼뜨려야지? 하하하. 그래, 엄마도 웃겨주고. 아, 또 누가 있나? 야, 사람 말 좀 들어봐. 제발 좀. 이건 심각한 일이잖아. 사실 이건 진짜 그런 말 했다가 대체 어쩌려고. 제기란. 나중에는 그야말로 안절부절 못했는데 너무 무서워. 소름이 오싹 돋았다. 그 두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건데? 나는야, 너는 정말 돼지 새끼야. 명락없이 봄이 피는 장미로군. 게다가 이거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네가 알기만 한다면 키가 10베르쇼크나 되는 로미오라니. 오늘은 세수도 말끔히 하고 손톱도 다듬었는데 언제 이랬던 거야? 얼씨구 포마드까지 발랐네. 몸 좀 숙여봐. 아, 이 돼지 새끼야.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무지 우스워 죽겠다는 듯 웃어댔고 그렇게 웃으면서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집에 들어섰다. 라스콜리니코프로서는 그래야만 했다.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현관에서 껄껄 웃어대는 소리를 방 안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여기서는 한마디도 하지 마. 안 그러면 내 놈을 묵사발 내놓겠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어깨를 움켜쥔 채 광분하며 이렇게 속삭였다. 끝.